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성이 있겠고 센 긴축을 통해서 주식이랑 부동산이 하락할 때 또 원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 상승의 원성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그럼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이제 그 오쿤이랑 경제학자가 이 고통지수란 걸 만들었거든요. 예. 고통지수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네. 실업률은 내가 돈을 못 버는 데서 오는 고통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들고 있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다 뭐 재선에 했는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4사람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고 네. 이 사람 뭐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라고 치고 나머진 전부 인플레이션이 그 재선을 막았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투자의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레이더. 네, 투레이더 1월 한 달 동안 우리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규동님, 김학균 센터장님 믿음 가는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오늘도 차분히 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네. 왜 조용하시죠? 근데 시장이 조금 연초부터 네. 좀 어수선하네요. 네. 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항상 제가 한 이제 20년 전부터 봐왔는데요. 늘 이런 칭찬에는 침묵하세요.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침묵하시고 지금 오히려 마이크를 멀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마이크를 땡겨 달라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긴축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런 여파죠. 지금. 네, 지금 시장 금리가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통이 열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 조금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강경한 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연 1.5%도 네, 네. 부양적인 성격이다. 이제 그런 건데 1.5%라 그러면 사실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에 한 번 올려서 이제 지난주에 올려서 1.25% 됐는데 금년 하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겠는가. 혹은 뭐 분위기 봐서 못 올릴 수도 있다.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요. 또 네. 들어오게 될 테니까. 또 네. 6개월 후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과는 전혀 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거의 마무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조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뭐 매파적이라 그러죠. 네. 긴축 제한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이 대출 금리를 또 낮췄네요. 네, 중국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예. 뭔가 중국 경제가 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이거를 이제 중국은 좀 돈 풀어주나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중국 경제가 시장의 투자자들 그 생각대로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글로벌 물가를 좀 내리는 요인이거든요. 네.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 총재 화법도 그렇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관련 인사들의 발언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이제 센 발언들인데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존재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는데 중앙은행이 미온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 매파적인 소통을 하고 네. 그래서 인플레 압박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뭐 나중에 뭐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 되다 보니까 뭐 저는 한국은행은 뭐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2월 FOMC까지 너무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금융시장에 이제 입에 단 약을 계속 줬던 건데 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발언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으로 내정된 분이 3월에 테이퍼링 끝나면 바로 이제 채권을 파는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제 느낌엔 약간 뭐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생각 없이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는 조금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앞서도 코너에서도 했거든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예. 막 던지죠. 그러니까 즉 기대 심리를 억제하려고 막 하긴 하는 건데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좀 팔고 보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한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 앞서 이제 우리 그 이제 증시 매일 하는 웰컴 투 증시 코너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연 7번 금리 인상. 근데 네. 이거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금리가 낮았잖아요. 네. 자산 시장이 저금리에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는 주장은 맞죠. 맞죠. 근데 이제 그럼 중앙은행가들이 음. 뭐 주식 가진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 게 아니라 금리를 못 올리는 객관적인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동안요. 예,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 10년 동안에 네. 연율하로 한 1.6%, GDP 성장률이 연평균 1.6%인데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이고요. 네. 우리가 1970년대를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 네. 자본주의 위기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때도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GDP 성장률이 70년대도 연평균 3.2% 했거든요. 그때도요. 예, 그렇게 그럼- 금리를 올렸을 때도. 그렇죠. 네. 이제 뭐 인플레를 제외한 실질 성적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요. 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0% 넘어갔는데요. 30조 달러. 그 정도가 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도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부채가 많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었거든요. 예. 이 정부 부채가 많은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정부 이자 줘야 입장에서 되잖아요. 예, 세금을 네. 이자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는 저금리의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또 하반기가 되면 뭐 인플레이션 작년도 하반기 때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까지 갈 이슈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작년도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는데 실패했고 현실적으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아주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인플레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하반기나 내년 정도 가는 거는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앞쪽이 되게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네, 그렇습니다. 네. 1분기를 견디냐 못 견디냐라는 의견은 정말 많은 네. 전문가분들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도 힘든데 얼만큼 힘들까가 관건이라는 거죠. 힘든 건 맞고 네, 네. 예. 이걸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우리가 2분기 혹은 3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줄은 모릅니다만 네, 네. 지금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경제 외적인 논리를 또 분명히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뭐 지구가 병들더라도 그냥 화석연료 경제적으로 쓰면서 살았는데 네.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유 메이저들이 확실히 투자를 좀 덜 했어요. 그렇죠. 덜하다 산유국들은 이제 보니까. 알지 않겠어요? 자기네 그렇죠. 석유로 이제 더 이상 돈 못 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가 탈화석연료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서의 마찰적인 어떤 그런 그 불안 요인이 네. 지금 이제 유가 급등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동안 국제 유가가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 국가가 이제 생산 국가가 네? 미국이거든요. 네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쉐일 오일 막 오일을 새로 캐내고 개발한다고 했었는데요. 하고. 예. 이제 이게 지금은 유가가 높으니까 다시 또 시추 공소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뭐 3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자기들의 선택인 거죠. 뭐 네. 높은 물가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느냐 아니면은 또 시초를 늘려가지고 싸게 사느냐 선택인데 네. 제 생각엔 유가 역시도 앞쪽이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불안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거는
우크라이나 영향도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하고 그럼 이제 최근에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유럽산은 안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만 고민하면 됐었는데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높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과거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 논리 말고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참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당위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이거부터는 근데 우리가 감히 또 전망하기는 힘든 부분이기는 하나 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금리 미국은 연 6번도 뭐 또 현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정말 시장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지금 코로나 직후의 상황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정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기대치 자체를 좀 이제 평탄화시켜서 완만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엔 작년 연말까지는 너무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쓰다가 확 바뀌다 보니까 뭐 미래는 모르는 거죠. 돼봐야 하는 건데 네. 결국은 그 칼자루를 쥔 중앙은행과 시장이 적절하게 그 기대치를 좀 반영을 해가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작년도와 올해의 온기가 너무 다른 것 같고 네. 중앙은행이 너무 특히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조금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게 금융시장이 내재가 된 좀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도 주식시장에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 남아 있는데 저는 항상 이게 궁금해요.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네네. 은행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뭘 더 두려워할까? 즉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성이 있겠고 센 긴축을 통해서 주식이랑 부동산이 하락할 때 또 원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 상승의 원성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그럼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이제 그 오쿤이랑 경제학자가 이 고통지수란 걸 만들었거든요. 예. 고통지수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네. 실업률은 내가 돈을 못 버는 데서 오는 고통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들고 있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다 뭐 재선에 했는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4사람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고 네. 이 사람 뭐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라고 치고 나머진 전부 인플레이션이 그 재선을 막았습니다.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 70년대죠. 네.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2년 대선에서 그 클린턴한테 졌는데 네. 그때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인플레 시기는 아니었지만 걸프전 1차 걸프전을 치르면서 91년 92년도에 인플레가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정권마저도 영향을 주고요. 저는 89년도 중국에서 벌어졌던 천안문 사태 근저에도 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로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88년 후반, 89년 초에 있었어요. 네. 우리 올림픽 할 때. 네, 그러면 88년.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민생고가 어떤 정치적인 요구로 분출했던 게 저는 천안문 사태의 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자산 버블인데요. 이게 뭐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죠. 네. 모르는데 미국처럼 주식 좋아하는 국민들도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증권 회사 다니는 제 네, 입장에서 네, 보면요. 네. 맞아요? 예, 우리나라 네.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1,000만 계좌, 1,000만 명 됐다고. 한 1,000만 명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인 제 감으로는 온 국민이 다 주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요. 네. 애들이랑 다 빼고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입니다. 예. 그럼 그중에 1,000만 명이 주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자산 가격도 같이 쫓아간다 그러면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이 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 그런 주장을 했지요. 네. 근데 뭐 그런 일이 뭐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은 2차 대전 이후로 최저인데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 엄청 올랐죠. 지금.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 되게 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우리도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많이 얘기하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집값 떨어지면 이제 또 그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자산시장 안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혹자 시장을 밝게 보는 분들, 자산 시장에 대해서
뭐 주가를 내리려는 것까지 긴축하겠어? 혹은 그렇죠? 뭐 부동산을 뭐 일부러 하락시키겠어라고는 하겠지만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물가 상승이다. 네,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국내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주에 좀 주요 이슈도 궁금하고 네. 지배구조 개선 이슈도 있고 네. 이번 한 주 국내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는 금리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일본, 대만 주가가 오히려 오전에 플러스고요. 네네. 한국이 꽤 많이 떨어지는데요.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같이 노출돼 있는데 이건 한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네. 말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도 보통은 사실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금리 오름세가 좀 진정될지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하는데 그겁니다, 바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주식하는 인구가 동학 개미 투자 붐이 있기 전에 한 600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00만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주식에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아졌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대주주와 아니면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적 분할의 지금 예. 폐. 네.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을 것 같고 네. 뭐 정치인들이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에서 영역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주식의 이해관계가 노출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들 신경 안 쓰고 하기에도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뭐 정리가 돼서 정해져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지주회사 네. 이런 쪽은 너무 할인이 커서 제 생각에는 뭐 떨어져도 뭐 안 돼도 데미지는 적을 것 같고 네. 조금 뭐 지배구조 개선에 탄성이 생긴다 그럼 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은 우리 3월 대선까지 지켜보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보시는 거죠. 네. 긴축과의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네네. 아까 말씀 지배구조는 조금 긴 호흡에서 긴 이야기고요. 호흡이고요.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고 네. 이에 따른 중앙은행가들의 긴축에 대한 이슈들이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금주까지도 좀 방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국내 시장의 문화들, 네. 네. 특히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문화들이라든가 네.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라든가 지금 네.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보완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로 될 수가 있죠. 그럼요.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나빠지기보단 예. 이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거거든요. 예. 길게 보면 그래도 어떤 쪽이든 간에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문화나 관행이 좀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레이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